혹시 그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마치 깊은 늪에 빠져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기분? 많은 경우에 우리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그 늪의 정체는 바로 열등감이라는 녀석이죠. 오늘은 바로 이 감정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열등감을 늪이라는 이미지로 상생하게 느껴볼 거고요. 그 다음엔 그 심리학적인 정체를 파헤쳐 볼 겁니다. 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해법, 바로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놀라운 사람들도 만나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늪에서 함께 빠져나오는 길을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여정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열등감이라는 감정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깊고 질퍽한 늪 같아요. 그렇죠? 한번 발을 들이면 좀처럼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발목을 꽉 잡고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만드는 그 마음속의 늪? 그건 대체 뭔가요? 아마 우리 모두 각자만의 그런 늪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빠지는 늪의 모습은 정말 가지각색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오르지 않는 성적일 수도 있고요. 또 거울 볼 때마다 한숨 나오게 만드는 외모, 아니면 정말 벗어나고 싶은 가난의 무게, 혹은 사람들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내 성격,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늪이 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나 힘들게 하는 이 열등감이라는 거 대체 정체가 뭘까요? 지금부터는 그 본질을 한번 심리학의 렌즈로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열등감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바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인데요. 그가 쓴 독일어 원어는 좀 어렵죠? 민더 메르티기카이트 게필. 근데 뜻은 의외로 간단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치가 좀 덜한 것 같다는 느낌.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 나옵니다. 첫째는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냥 느낌이라는 거. 그리고 둘째는 이 느낌이 항상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아들러는요, 열등감 그 자체를 꼭 나쁘게만 보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채워야겠다 하는 건강한 에너지, 그러니까 성장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본 거죠. 진짜 문제는 뭐냐? 바로 열등 콤플렉스입니다. 이건 난 집안이 별로라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열등감을 아무것도 안 할 변명거리로 삼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를 그 늪에 가둬버리는 진짜 범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러가 내놓은 해법은 아주 명쾌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남과 경쟁하는 삶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경쟁의 화살을 밖으로 쏠 게 아니라 안으로 돌려서 어제 나보다 딱 한 뼘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노력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그 늪에서 빠져나와 진짜 성장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심리학이 이렇게 어제 나와 경쟁하라고 방향을 알려준다면 이 분석의 바탕이 된 관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훨씬 더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상의 그 어떤 비교 기준도 뛰어넘는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의 맨 첫 장 창세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창조주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진짜 가치는 성적표나 통장 잔고, 외모 같은 그런 상대적인 조건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고 존귀하다는 엄청난 선언인 거죠. 와, 근데 이 구절은 한술 더 뜹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이라서 우리를 보면서 사랑을 주체 못하고 심지어 즐거워서 노래까지 부를 정도라고 말하거든요. 이야,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저울로도 잴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런 절대적인 가치를 받아들이는 게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자신의 약점, 그 지긋지긋한 열등감을 오히려 가장 빛나는 강점으로 바꿔낸 두 사람의 이야기, 지금부터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맞아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라는 엄청난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첫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주님,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극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말을 못한다는 바로 그 열등감 때문에 모세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오직 신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가장 큰 약점이 그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셈이죠. 이야말로 약점이 강점이 되는 놀라운 역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인물, 스스로를 꼴찌 박사라고 부르는 조명환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학창시절 내내 꼴찌를 도맡아 했고요. 심지어 미국 유학 중에는 학습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학까지 당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의 인생은 실패 그 자체처럼 보였죠. 그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45년 동안 그를 후원해준 분이 보내온 편지의 마지막 단 3문장이었습니다. 신은 너를 사랑한다. 그의 사랑을 믿어라. 너를 위해 기도한다. 바로 이 변치 않는 메시지 속에서 그는 세상의 평가가 아닌 절대적인 사랑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에이즈 권위자로 우뚝 서게 된 거죠. 모세와 조명환 교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줍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쫙 모아서 이 깊고 깊은 열등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관점의 대전환. 끊임없이 나를 남과 비교하게 만드는 세상의 잣대, 그 자를 이제 그만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변치 않는 절대적인 사랑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모든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구절은 우리가 그냥 소중한 존재를 넘어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처럼 엄청난 정체성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선포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열등감이라는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에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가장 부끄러워하고 어떻게든 감추고 싶어하는 바로 그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이야말로 더 큰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어서 오히려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을 더듬던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깊은 늪에서 빠져나와서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절대적인 가치를 빛나게 하기 위해 내디딜 다음 한 걸음. 그 한 걸음은 무엇이 될까요? 어쩌면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이끌게 될지도 모릅니다.